네, 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시는데 혹시 뭐 고생 안 하셨습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비가 다행이었습니다. 엄청 와서 좀 그러게요. 걱정을 했는데 예. 비가 오다 말다 해서 네. 그래도 겨우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상황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혹시 출근길에 계신 분들 도로 상황과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유튜브나 MBC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교통 상황 그리고 혹시 좀 주변에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다면 피해 상황도 좀 함께 저희에게 좀 제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임차인 5분 연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대차 3법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자유 발언에 나서면서 나도 임차인이라고 이번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를 이제 연설로 지켜 세우면서 몇몇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고 또 해당 발언을 두고 팩트 체크와 공방이 여야가 오가면서 정치적으로 좀 확전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이 공격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단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서름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임대인 보호를 외친 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그러니까 윤 의원 본인이 임대인 신분이었다라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윤준병 의원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얘기는 또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도 뭐 진짜 어려운 임차인에 더 걱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제 옹호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을 해보자 윤희숙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옹호로 나왔고, 근데 이제 독특했던 게 안민석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의원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효과는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책 토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미래통합당 특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임대 3법 완전히 그냥 반대하고 그냥 이렇게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 본회의 같은 거 할 때 발언을 많이 하겠다고 막 다들 신청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의원들이. 네. 그거는 사실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책 토론은 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권장하면 권장화할 사안이지 네.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서든 네. 아니면 어디든. SNS 공간에서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어떤 뭐냐면 입장이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국민들이 봤을 땐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정책 토론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간 건 아닌가라는 그렇죠. 우려가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윤희숙 의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임대인이 세를 놓기 어려워지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본인도 이제 서초로 지역구를 나서게 되면서 전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집이 있다가 팔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겪어야 될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로 정교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장외에서 공방전은 그렇죠. 너도 다주택자였지, 너도 다주택자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약간 주택 소유 개수 가지고 또 싸우는 네. 이상한 모양새가 장재원 돼버려서. 의원 말처럼 뭐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지금 공격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유명해지고 또 어쩌면 많이 기사화가 되니까 네. 윤 의원 자체가 2주택자에서 1주택 됐다가 성북구 쪽에 집이 있는데 전세로 지금 서초동 들어왔다. 본인도 임대인 겸 임차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장이나 그쪽 말은 좀 일리는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정책 얘기를 2부에서 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 한 분, 그리고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전해드린 윤준병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여러 매체들의 보도들이 다수 과장이거나 애초에 오보였다는 점이 언중이 결정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중이 언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네, 하여간 이 줄임말이 너무 유행을 해서. 우리끼리는 잘 알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네. 수 있으니까. 네, 정의기억연대가 지금 국민조선,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네. 현재까지 지금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이 게재가 되었으며 8건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게재되고 오. 제목들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네, 조정 불성립된 2건은 아직 지금 소송 검토 중입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예를 그렇죠.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꼽아보면요. 네. 서울경제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원이 반환했던 국고보조금이 장부보다 3천만 원 적었다. 이거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의원이 횡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는데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결과적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받은 예산에서. 네. 그래서 언중조정으로 기사가 삭제되고 정정보도가 실렸고요. 또 이 기사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일보가 아미가 기부한 패딩 할머니도 못 받았다. 네네네. 요 패딩 기사도 사실이 네. 아니었던 걸로 이미 반박이 나왔고요. 음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기억연대 이것도 유명한 보도였죠. 하룻밤에 술값 3,300만 원 썼다 기부금. 근데 이것도 이제 용처 잘못 기재된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마치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한 것처럼 잘못 나갔었던 거였는데 이것도 오보로서 정정 반론 보도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재밌는 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사내 기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보였지만 예. 물론 한국경제 측의 설명은 이 시민 단체의 부실한 이 회계 관리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 의식, 이 의혹 제기가 좋았다라면서 이 노고를 취한다며 사내 기자상을 줬다. 이게 오보로 밝혀지기 전에 상을 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아니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게 되면 안에서도 이 다음날 사실 바로 다음날 정정 반론 보도 나왔잖아요. 오보 결정은 최근에 나온 거지만.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결정은 최근에 나온 거지만 실제로 이 보도 나오고 바로 사실 이 학교에서 비판이 일면서 정의연의 입장을 받아서 반론 보도가 다음날 실렸던 건데 이렇게 정정 반론 보도가 실린 내용을 수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사내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해가 좀 안 이해가 안 되네요. 되네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완전 뭐 상밖에서 오버 경쟁하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입력돼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보도 사례인데 그렇죠. 이것들이 대부분이 잘못된 팩트를 전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의 입장에서 피해 구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개의 어떤 그러니까 보도가 오보 내지 어떤 반론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정의연과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뭐 아직 네. 그거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단계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오보가 어떤 선입견을 심어주고 네. 어떤 편견을 심어주는 건지를 좀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 수사를 보고 있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동안 뭐 윤의원 소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다른 불체포 특권 그 소환이 아니고 예. 참고인 조사만 계속 하고 회계 자료 분석만 되고 있고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네. 사실상 이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어쩌면 정의영은 당연히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는 참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네. 그게 결국은 언론의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수사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간단합니다. 어떤 뭐 뇌물 이런 게 아니고 회계 자료하고 돈 쓴 걸 보면 횡령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그 자체도 좀 문제고 너무 언론에 휩쓸려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근데 뭐 사실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언론 보도로 뭐 뒤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론 그렇죠. 보도를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검찰 수사가 좀 속도를 좀 내 가지고 빨리 좀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강간무소식인 부분들이 있다 이게 보니까 말이 너무 됩니까? 늘어지고 있긴 하죠, 확실히. 예. 3달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알 없는 길이 그런 없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제 강점기 당시 이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자산 압류를 위해 이 일본 기업의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시한을 하는 게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인 일본 기업이 보유했던 한국 내 자산의 압류 절차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용 노동자들의 배상에 필요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이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시송달이라 하는 거는 이제 자꾸 안 받으니까 이게 국내에 있는 그 일본 기업들이 받으면 이 효과가 발생하니까 계속 피하니까 시간 정말 끌면서 마지막 단계로 공시송달로 온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공시송달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제 발생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죠. 경매라든지 이제 내일이라 되면 이제 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게 되면 지금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내일부터는 언제라도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경매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는. 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개시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이제 내일부터가 된다는 네. 이야기가 되고, 근데 뭐 여기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너 달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경매를 넣어놓고 이제 예컨대 누가 입찰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네, 이런 네.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예. 넣게 되면 돌이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죠. 그 절차가 시작이 되는 시작이 순간에 되면 일본 정부가 이제 어떤 보복 조치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있는 거죠.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안 하면 몰라도요. 네.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우리 정부 이건 뭐 그러니까 이미 다 예고가 됐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카드를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플랜 B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이 끝장 전략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보도 요지였는데 네. 이제 외교 소식통을 인용을 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전에 이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 맞불 대응입니다.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읽고 있습니다. 사실 또 기억하시겠지만 소부장대, 소재부품 장비 관련 때도 좀 불화수소 등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또 저희가 고생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또 이제 다른 종류의 또 소재는 아직 좀 완전히 대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뭐 어쨌든 나름 플랜들을 갖추고 있는 제가 볼 아닌가. 때는 지금 아베이 처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각종 스캔들에다가 코로나19 어떤 부실 대응 이런 예. 게 뭐 겹쳐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딱 만약에 자산 매각 절차에 돌입을 하면 올커니 해가지고 오히려 혐한 정서를 자극을 해서 그렇죠. 네.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어떤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안 좋을 생각해보면. 때마다 한국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안 좋으면 밖을 이용하는데 뭐 일본 내에서 혐한을 하면 가장 잘 먹힌다고 아마 아베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어떤 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일각에서 그래서 어떤 이거 정책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뭐 극한 대치로 가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해법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 좀 네, 좋은 건 그렇죠. 없을 텐데 과연 그런 상황이 지금 무르익어 있는가는 사실은 좀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아베의 처지로 볼 때는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법적 네. 절차 이렇게까지 온 게 이전까지 정치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만 풀릴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요. 봅니다. 정책 해법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1027님, 이 제천 단양간도로 이 진흙길이라고 합니다. 엄청 미끄러우니까 절대 서행하시라고 이렇게 제보 주셨고요. 그다음에 5323님, 이 수락산 전철역에서 마들 전철역까지 30분 걸렸다고 하네요.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차를 갖고 나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중대본 연결하면서 지금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라고 전해드렸는데 비상 3단계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